이런 우리의 언어 시스템 또한 그 인공지능 거대 언어 모델과 유사하다면 반대로 그 현재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그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2D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예, 일단 그 오 작가님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본인의 생각은 그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무슨 그 뚱딴지 같은 질문을 다 하십니까? 당연히 제 생각은 제가 하죠. 설마 누가 대신 해주기라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어떤 면에서 이제 그렇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플로리다 애틀랜타 대학교의 그 심리학과 교수이자 그 인지과학 박사들인 그 앨런 바렌홀츠와 윌리엄 한, 이 두 사람은 그 여러 강연과 또 인공지능 연구 모델을 통해 언어는 이게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자기 조직화하는 그 생명체적 시스템이고 인간의 개별 생각은 사실상 이 언어 시스템의 내부적 활동일 뿐 개인이 독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심지어 그 언어는 인간의 뇌를 그 숙주, 그 호스트로 삼아서 자기 복제를 수행하는 일명 그 외계의 기생충,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묘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은 인간의 생각이란 것은 본질적으로 언어의 자기 유지 메커니즘의 부산물이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로 오늘은 이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 인간의 언어가 뇌를 숙주 삼아서 자기 복제를 하는 외계의 기생충과 비슷하다니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 아닐 수 예. 없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그 외계, 여기서 말하는 그 에이리언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뭐 우주의 외계인, 막 영화 에이리언 막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외부에서 온, 즉 그냥 외래의 지능,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불법 이민자들 그 뭐 일리걸 에이리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면서 이야기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그 보편적으로 이제 인간의 생각, 그 인간의 생각은 그 뇌의 그 신경 네트워크에서 그 내부적으로 생성되고, 그리고 이제 뭐 감각적인 그런 입력과 또 나의 과거 경험이 결합되어서 그 나라는 그 인격의 일부로서 자연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의 역할이라는 것도 그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거나 다듬는 도구일 뿐 생각 그 자체를 생성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죠. 그 인간이 언어를 통해 표현을 하기 이전에도 뭐 감정, 직관, 그리고 뭐 이미지 형태의 사고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아라는 것 또한 그 뇌의 그 신경적 통합 결과로 그러니까 비교적 일관된 내적 주체가 존재한다고 보고 그 뇌의 복잡한 인과 구조 속에서 부분적 자유가 있고, 그리고 뭐 사회적 문화적 영향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개인의 의식적 선택이 가능한 자유의지도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이제 기존의 통설입니다. 하지만 이 바렌홀츠와 윌리엄 한 교수는 언어는 이제 우리 뇌에 그 무의식적으로 이식된 자율적인 정보 시스템, 즉 일종의 유기체 시스템이고,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진정한 우리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언어가 우리 뇌에 무의식적으로 심어놓은 자율적인 정보 시스템이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 자신의 생각이라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언어나 문화 같은 이런 외부 구조가 우리 뇌에서 실행되게 한 결과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즉 이 생각의 상당 부분은 진짜 내가 직접 생성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온 프로그램 같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마치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같은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더 극단적으로는 이 언어가 뇌 위에 설치된 일종의 그 생명체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하는 비유를 쓰며, 언어가 우리의 주의, 그러니까 인지력, 인지 능력과 범주화, 그리고 추론, 이런 방식의 틀을 잡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들의 주장처럼 언어가 그 우리 뇌에 무의식적으로 이식된 자율적인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의 생각이 진정한 우리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엄연히 언어와 생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앨런 바렌홀츠 교수와 이 윌리엄 한 교수의 주장이 그 매우 극단적이고 도발적이라는 점은 맞긴 하지요.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그러니까 언어와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관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인지과학과 신경과학의 오랜 논쟁거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교수가 생각과 언어를 연결하는 이 핵심 고리는 그 챗GPT와 같은 이런 거대 언어 모델, 여기서 발견된 작동 방식이거든요. 아, 그 거대 언어 모델 인공지능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이라고 부르는 이런 복잡한 내적 과정의 이런 상당 부분은 이 언어 모델들이 그 다음 토큰을 예측하듯 다음 인지적 토큰을 자동 회귀적으로 생성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여기서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로 그 인공지능 거대 언어 모델에서 단어 또는 그 단어의 일부분, 예를 들어서 뭐 전미사 같은 것들이나 뭐 구두점 이런 것들 다 숫자로 변환해서 기계가 처리할 수 있도록 나눈 가장 기본적인 입출력 단위입니다. 아, 토크닝 이런 뜻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들은 사용료라든지 이런 사용량을 토큰으로 구분을 해요. 아, 그래서 이 대형 언어 모델들은 이전 토큰들의 배열을 바탕으로 다음 토큰이 무엇일지 예측하는 그러한 함수를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측 과정이 이 LLM의 작동 원리이자 언어의 자율적인 생성 능력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토큰 개념을 앨런 바렌홀츠 교수와 윌리엄 한 교수는 언어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고 과정 전반과 사회적 개념으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두뇌 역시 인공지능 언어 모델처럼 다음 인지적 토큰을 예측하고 그리고 생성하는 기능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뭐 계획, 기억, 추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우리가 미래를 계획한다거나 과거를 회상하는 거, 기억, 그리고 뭐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행위, 이런 생각하는 행위 자체가 언어적 패턴의 예측 및 재생성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메커니즘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언어는 사고의 엔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만약 우리의 생각이 이러한 토큰 예측의 흐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흐름을 규정하는 그 언어의 구조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문법, 뭐 단어 관계, 이런 것들이 사고의 형태와 내용을 결정하는 주체, 즉 운영체제가 된다는 거예요. 윈도우 같은 거요. 예. 그리고 이 시스템이 자율적이고 외부적 시스템인 사회나 문화로부터 다운로드된 것, 즉 우리가 태어나서 환경으로부터 습득하는 것, 이거를 여기 다운로드라고 비유를 하는데,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언어적 생각은 진정한 우리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요, 우리의 모든 의식적인 경험이 부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들이 얘기하는 거는 의식과 언어와 사고 시스템은 구분을 해요. 즉 언어 시스템이 아무리 정교하다고 해도 고통이란 감정을 느낄 수 없다고 명확히 주장을 합니다. 빨간색을 느끼는 경험 같은 이런 감각적이고 체험적인 의식은 빨간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언어적 사고와 분리된 별개의 영역이고, 이 의식은 여전히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 이들의 주장은 우리의 감각적이고 그 체험적인 의식, 즉 저희가 뭐 철학적 좀비편을 비롯 그 여러 의식편에서 얘기했던 그 감각질, 퀄리아는 여전히 우리 것이지만 우리의 언어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는 사회적으로 이식된 그 대형 언어 모델 같은 시스템이 이에 구동된다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결론적으로 저 두 교수는 그 우리의 의식과 언어 그리고 그에 파생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사고 시스템은 일단 철저히 구분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 인간의 언어 능력과 생각이 그 초지능 인공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직 그 일반 인공지능에도 확연히 모자라는 고작 거대 언어 모델의 구동 원리와 비교된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일단 이들은 이런 대형 언어 모델들이 보여준 현상을 통해 그 언어 자체의 근본적인 속성을 발견하고 이것을 인간의 인지 시스템의 역으로 적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와 근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런 대형 언어 모델들의 예측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챗GPT와 같은 모델들은 오로지 그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 내에서 다음 단어 예측이라는 이런 단순한 기능만을 이제 반복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문법을 완벽히 구사하고 복잡한 논리를 추론하고 또 뭐 프로그래밍 코드도 작성해주고 또 뭐 긴 서사를 이제 일관성 있게 만들어냅니다. 좀 바보 같은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이 두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통해 언어가 인간의 복잡한 사고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생성하고 예측적으로 진화하는 그러한 내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이게 증명했다고 보는 거예요. 즉 언어는 인간의 개입 없이도 작동하는 자율적인 정보 시스템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들은 이러한 대형 언어 모델들을 통해 언어 시스템이
우리의 감각 세계와 단절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러한 챗GPT 같은 이런 인공지능들은 단지 기호, 즉 의미 없는 기호 간의 통계적 관계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빨강이라는 단어가 사과와 함께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계는 알지만 실제 빨간색이 주는 그런 시각적 경험이나 감각, 즉 감각질에는 전혀 접근할 수 없거든요. 이것을 토대로 우리의 두뇌 내에서 시각이나 촉각을 처리하는 이런 감각 시스템과 언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이제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를 하고, 언어가 우리 안에서 독립적인 소프트웨어처럼 작동하는 이러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교수는 대형 언어 모델 방식의 언어 구조의 시스템에 자율성을 더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언어의 자율성은 사회적 차원에서 발휘된다고 보는 거예요. 즉 언어는 우리가 선택하거나 동의하는 과정 없이 그런 외부 환경, 문화 자체에 의해 우리 뇌에 다운로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스톨된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 직업, 또 명예 같은 또는 사회적 목표, 종교라든지 이데올로기 같은 신념, 이런 것을 구동하는 이제 운영체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방금 말씀드렸던 저러한 사회적 개념들은 동물들에게는 거의 없잖아요. 있는 것들도 있지만. 따라서 인간이 가진 이 시스템은 언어에 의해 촉발된 것이며 결국 우리의 행동 대부분을 언어가 조종한다는 이런 주장까지 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들은 대형 언어 모델들이 보여준 이런 언어의 자기 생성 능력을 통해 언어 자체, 그 자체의 자율성을 확인하고 이것이 인간의 인지 과정 및 사회적 행동을 주도하는 외부 정보 시스템이라는 급진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말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긴 한데 그렇다면 그 마지막으로 그 우리의 생각이 이 두 교수의 주장처럼 그 언어에 크게 지배를 받고 이런 우리의 언어 시스템 또한 그 인공지능 거대 언어 모델과 유사하다면 반대로 그 현재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그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교수는 언어가 사고방식의 핵심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이것이 곧 언어 모델의 의식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의식이라는 것은 감각적이고 아날로그적이며 물리적 우주의 패턴이 신경계로 이어지는 현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 이 언어는 물리적 실체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의미의 기호만을 다루기 때문에 챗 GPT 같은 이런 대형 언어 모델을 포함한 언어 시스템은 의식이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가설은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문화나 사회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다운로드된 그 언어라는 운영체제에 의해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제 우리의 자유의지나 우리의 사상 조작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는 서로 협조해야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과 또 폭력을 통해 상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알면서 지나해왔다는 거죠. 즉 협동하며 이타적인 것과 폭력의 행사 모두 다 하나의 생존이라는 것을 위한 전략의 극단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앞에서 말했듯이 이타적인 것과 폭력적인 것은 같은 시스템이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투디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의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저희가 예전에 그 벤자민 리벳의 그 리벳 실험이나 그리고 그 샘 해리스의 주장을 통해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적 있지 않았습니까? 많이 했죠. 예. 그리고 또 그 초결정론을 통해 더 근본적인 물리 법칙에 의해 우주의 모든 것이 그냥 우주가 탄생할 때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는 이러한 내용도 다루면서 그때도 자유의지에 관한 얘기를 한번 했었죠. 네. 그때 다뤘듯이 이 샘 해리스는 그 철학적 관점에서 자유의지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또 이 초결정론은 물리학적인 접근을 통해 이제 자유의지가 없다고 설파를 하는데 오늘은 그 생물학적 관점에서 자유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 관점이요? 예. 오늘도 그 자유의지 내용인데 이전과는 좀 다른 관점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나머지 말씀 듣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소개할 인물이 있는데 바로 로버트 세폴스키입니다. 이분은 그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구소련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한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그 출생은 미국 브루클린이고요. 그 생물학자이자 신경과학자입니다. 사실 그 이분의 연구 중 대단한 것이 꽤 많은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특히 이 현대사회에 와서 이 스트레스가 건강에 많은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 이런 걸 알게 되었는데 이거를 연구하고 입증한 것이 바로 이 세폴스키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연구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렇습니다. 1994년져서 왜 얼룩말은 궤양에 걸리지 않는가, 이거를 통해 인간의 만성 스트레스가 이제 건강에 끼치는 것을 밝혀낸 정말 그의 대표작, 고전 중 하나예요. 국내에는 이게 스트레스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고 2004년에는 세 번째 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저서가 바로 행동이란 책입니다. 인간의 최선과 최악에 대한 생물학, 이런 부제가 붙은 2017년 책인데 이게 우리의 행동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방대하게 탐구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2017년 같은 해에 이 책의 내용을 주제로 테드 강연을 한 적도 있거든요. 이거는 한국어 자막도 지원하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세폴스키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주위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좋은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또 누구를 때린다거나 괴롭히는 이런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의 이러한 행동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거를 시간의 역순으로 추적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오 작가님을 꿀밤 한 대 때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 즉 원인이 있겠지요. 그냥 장난삼아 했을 수도 있고, 또 뭔가 기분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고. 세폴스키는 먼저 행동이 일어나기 1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신경 생리학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뇌의 편도체에서 어떤 그런 위협 등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거나 전 전두피질을 통해 그러한 충동을 억제한다거나, 그리고 또 도파민 회로를 통해 좋은 일을 하면 이제 보상이 온다는 그러한 기제가 작동한다는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러한 뇌의 생리적 현상은 그보다 더 전인 몇 분 전부터 몇 시간 전까지의 또 호르몬의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리적 현상은. 테스토스테론을 통해 어떠한 도전적 행동을 부추기는 것이 작용을 한다거나, 또 옥시토신 같은 이러한 사랑 호르몬이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가 쌓여서 생기는 이 코르티솔 호르몬에 의해 방어적이거나 또는 공격적 행동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를 위하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또는 상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런 폭력적인 마음으로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의 이타적인 면과 폭력적인 면은 사실 같은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러한 이타적일 수도 있고 또는 폭력적일 수도 있는 이런 호르몬 상태는 이러한 행동이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몇 달 전까지의 그 사이의 경험적인 학습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들었던 행복감이나 반대로 그 사이에 안 좋았던 경험들로 인해 쌓였던 불안감, 우울감, 이런 것들이 이 앞에서 얘기한 호르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최근 몇 달간의 상태의 원인은 또 몇 년 전부터 유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사이에 나의 발달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사이에 양육 과정이나 교육, 그리고 사회생활, 그리고 또 안 좋았던 경험, 즉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지위도 영향을 주는데, 세폴스키는 이것을 오랜 기간 동안 케냐에서 야생 개코 원숭이들을 관찰하고 조사해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개체들은 스트레스가 높고 건강도 좋지 않다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왜 인간 사회가 이렇게 됐는지를 보려면 수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진화 과정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인류는 서로 협조해야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과 또 폭력을 통해 상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것을 알면서 진화해왔다는 거죠. 즉 협동하며 이타적인 것과 폭력의 행사 모두 다 하나의 생존이라는 것을 위한 전략의 극단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타적인 것과 폭력적인 것은
같은 시스템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는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1초 전부터 수만 년 전까지를 같이 통찰해봐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담긴 이 책, 그 행동, 이 비헤이브는 굉장한 반응을 불러와서 이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도 선정됐고 워싱턴 포스트는 이제 올해의 책으로 뽑았어요. 또한 그 샘 해리스와 리차드 도킨스도 극찬을 했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도 이 책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대단하긴 한데요. 근데 뭐 그 유년기 시절부터의 영향이야 뭐 그렇다 할 수도 있지만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 몇만 년 전까지도 지금 나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너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폴스키는 결국 자유의지는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폴스키는 이러한 자신의 평생 연구를 집대성한 이 저서 행동 이것을 통해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주장을 했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행동은 이미 수만 년 전부터의 인류의 진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이 자유의지는 없다는 내용 이 내용에 데터민드라는 저서를 또 2023년에 출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폴스키 주장은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뇌가 스스로 결정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뇌가 하는 일은 이미 결정된 행동의 관객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폴스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왜 그런 사람인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떤 순간에 당신 행동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고요. 즉, 그 사람은 이미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이미 생물학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 행동의 1초 전부터 수만 년 전까지의 과정을 통해서요. 듣다 보니까 그 관점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결국 예전에 얘기했던 그 샘 해리스의 그 자유의지 부족론과 비슷한데요?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 세폴스키는 자신의 연구와 더불어서 그 저희가 예전 그 샘 해리스의 자유의지 편에서도 언급했던 그 리벳 실험 이걸 인용을 합니다. 이 리벳 실험은 그 해당 영상에서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짧게 다시 얘기 드리자면은 그 일반적인 기존 통념은 인간은 먼저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먼저 먹고 그리고 나서 행동에 옮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정밀하게 행동의 과정을 측정해 본 결과 물리적인 행동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그 행동의 결심이 일어난다는 즉 일반적인 생각과는 이제 반대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아직도 논쟁이 있는 실험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이 세폴스키도 언급을 해요. 다만 그 샘 해리스는 이 리벳 실험을 좀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에 결정적인 근거로 삼는 반면 세폴스키는 흥미로운 실험으로 취급하고 인간의 의식이 그 행동의 원인이 아닌 그 결과일 수 있다는 이러한 신경과학적 근거로 제시하긴 해요. 하지만 이 리벳 실험은 이게 단순한 손가락 움직임 수준의 결정에 대한 것이지 복잡한 윤리적 판단이나 그 우리의 사회적 행동 이런 거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시각이에요. 그러한 이제 단편적 실험만으로 우리의 그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 이것을 정의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샘 해리스는 그 철학적 관점에서 자유의지를 부정한다면은 이 세폴스키는 그 생물학적 입장, 즉 과학적 접근을 통해 이제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거죠. 결국 둘 다 그 자유의지 부정론이니까 그때 나왔던 비판을 똑같이 받겠는데요. 그렇죠. 그때도 얘기했지만 자유의지가 없다는 즉 결정론 아닙니까? 이 결정론은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약화시키는 면이 있지요. 그 범죄자들이 원래 그렇게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당위성을 제공하게 되는 셈이니까요. 꼭 뭐 나쁜 일인 그 범죄만이 아니더라도 뭐 긍정적인 것들, 뭐 어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푼다거나 그 도와주는 이타심 이런 것도 사실은 이미 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생물학적 결과일 뿐이라는 게 됩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세폴스키도 그 해리스처럼 저런 범죄자를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벌보다는 치료와 예방에 중시되어야 하며 왜 그런 범죄자들이 생기는지 생물학적, 환경적 문제를 찾아내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왜 착하고 또 왜 나쁜지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이나 이런 철학적 관점에서 이제 주로 바라봤지만 이 세폴스키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즉 생물학적 관점으로 탐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선과 악 이런 것들은 같은 뇌의 회로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현재만을 볼 것이 아닌 인류 전체의 진화 과정을 봐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은 오로지 외부 자극과 반응에 의한 것이라는 이런 행동주의와는 정반대 입장이며, 인간은 그 백지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즉 선함과 악함도 없이 태어나서 오로지 그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그 타뷸라 라사, 빈서판, 이런 것과 같은 이 경험주의와도, 물론 이제 환경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일부 공유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환경을 해석하고 또 그 환경에 반응하는 뇌의 구조는 이거는 이미 다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백지라는 이러한 입장과도 다르죠. 그래서 이 세폴스키가 말하는 이 자유의지가 없는 세상은 이게 뭐 도덕적 책임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도덕적이고 연민이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먼저 형벌부터 보면 이 형벌 제도는 응징이 아니라 이제 재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원인이 빚어낸 것이기 때문에 사회가 개입해서 치료하고 교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또 아이들이 뭐 노력이 부족하다고 이런 식으로 비난하지 말고 발달 차이와 주위 환경을 이해하고 또 타인의 잘못에 분노하지 말고 그러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이 얼핏 비관적이고 염세주의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자유의지를 버리는 순간 인간은 비난 대신 공감을 배우게 되며 그것이 이 비난과 응징 중심의 이런 낡은 윤리체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이제 세폴스키는 주장을 해요. 이것을 이제 급진적 연민, 레디컬 컴패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그것이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세폴스키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새롭게 발생하는 경험들을 그런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시간을 통해 변하지 않고 움직이는 그 하나의 고정된 실체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고정된 자아가 있다는 이런 환상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수디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의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예, 저희가 그 저번 편에는 그 세폴스키의 그 자유의지에 관한 내용을 다뤘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그 자유의지 관련 영상 들 때마다 언급하는, 그때도 언급했지만 그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그 미국의 유명 신경과학자 그 샘 해리스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억이 나죠. 그 자유의지에 관한 부정 주장을 매우 강하게 표현하고 뭐 철학적 반응들을 비판적으로 다루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샘 해리스가 아닌 샘 해리스의 부인이자 또 베스트셀러인 의식, 그 마음의 근본적인 미스터리에 대한 간략한 안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의 작가이기도 한 그 부인 아나카 해리스, 아나카 해리스가 주장하는 인간의 자아와 자유의지에 관한 그 색다른 주장, 이것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샘 해리스의 부인도 그 자아와 자유의지에 관한 전문가이자 그 작가인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 아나카 해리스는 그 환상 혹은 이 착각이라는 이 현상에 집중을 합니다. 여기서의 환상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뭐 환각 이런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두 가지 근본적인 주관적 감각을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은 아나카 해리스가 얘기하는 첫 번째 환상은 고정되고 통합된 이 나라는 그 주체에 대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자신의 몸 안에 거주하며 그리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고하고 느끼고 선택을 통제하는 불변하고 단일한 실체가 존재한다고 느끼잖아요. 우리 몸 안에. 그렇죠. 즉 이 나라는 존재는 물리적인 뇌 그리고 몸과는 별개이거나 그 중심에 있는 어떠한 그 사령관처럼 생각하게 되죠. 지휘하는 이런 느낌을 아나카 해리스는 자아라는 환상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보통 우리는 그 스스로를 육체와 분리되어 몸속 어딘가에 존재하는 고정되고 불변하는 실체로 느끼며 심지어 우리의 뇌까지도 소유한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예. 그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고하고 분리되어 변하지 않는 그 나라고 느끼는 이 자아는 사실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카 해리스는 이걸 신경과학적으로 볼 때 이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뇌의 끊임없는 활동, 즉 과정이라는 겁니다. 프로세스. 기억, 감각 이런 사고를 통합하고 그걸 또 일관되게 보이게 하려는 뇌의 기능적 구성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뇌는 어떤 바위 같은 이런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진화하는 이런 파도와 같은 그러한 자연의 한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경험은 이게 정적인 게 아니라 시간에 걸쳐 일어나며 끊임없이 새롭게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럼 인간이 가진 그 두 가지 근본적인 주관적 감각 중 자아라는 환상에 대한 해리스의 주장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럼 나머지 하나의 착각 또는 환상은 뭔가요? 그럼 자아라는 환상이 나왔으면 이 다음은 뭐겠습니까? 바로 자유의지라는 환상을 얘기합니다. 일단 이 아나카이리스는 이 자유의지의 환상과 앞에서 얘기했던 이 자아의 환상은 사실은 이제 같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주체가 어떠한 외부 인과관계나 또는 이 내적 필연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여러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것을 할지 이런 걸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느낌. 예를 들어서 오 작가님이 뭐 커피를 마실지 말지 뭐 이런 걸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환상이거나 착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자유의지의 환상은 우리가 물리적 세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인과관계와 분리된 자아가 있어서 마치 그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결정을 내린다거나 물리적 세계에 개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느끼는 데서 비롯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자유롭게 통제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감각 자체가 환상이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카이리스는 이런 논의의 명확성을 위해 먼저 구분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자유의지와 프리윌과 의식적 의지 이렇게 두 개를 구분을 합니다. 자유의지는 알겠는데 의식적 의지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이 아나카이리스는 그 자유의지라는 용어를 그 일반적인 의미,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의미인 즉 자유로운 선택 능력 이게 아닌 광범위한 자연의 인과적 의사결정 과정 그 자체를 지칭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복잡한 원인과 결과의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제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뇌의 신경 발화 패턴 그리고 뭐 우리의 뭐 환경적 요인 또 유전적 성향 이런 게 모두 얽힌 거대한 인과 사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완두콩 덩굴이 이 가지를 감는 것 이런 복잡한 생물학적 메커니즘 같은 것은 예측하기 극도로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요. 하지만 결정론적인 물리적 과정으로서의 자유의지는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것도 결정론적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나카이리스가 궁극적으로 환상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 의식적 의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해 이 고정된 자아가 지금 이 순간 외부의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 행동을 시작하고 명령했다는 이런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 또는 이 경험이 바로 환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낌 자체는 분명히 경험이 되죠. 그렇지만 이것이 실제 행동의 원인이라는 그런 믿음이 이제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낌 자체는 분명히 경험이 되지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나의 그 실제 행동의 원인이라는 믿음, 이거 자체는 환상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 뇌과학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결정은 의식이 관여하기 전에 이미 무의식적인 뇌 활동에 의해 시작이 되며, 의식은 그 결정이 완료된 후에 그 과정을 인지하고 마치 자신이 이제 행위의 주체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나카이리스는 결정 과정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의해 더 씌워진, 즉 내가 통제한다는 이런 주관적인 느낌, 이런 의식적 의지가 환상임을 밝히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유의지는 자연 속의 복잡한 결정 프로세스로 존재할 수 있지만 반면 의식적 의지는 내가 이 프로세스를 통제하고 있다는 이런 주관적인 느낌으로 그래서 환상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개념부터 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근데 방금 뇌과학적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과학적 실험이라도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 아나카이리스는 2013년 그 추상적인 의도의 무의식적 준비 이런 제목의 그 중요한 신경과학 그 fMRI 연구를 통해 결정은 이제 의식보다 선행한다는 그러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 뇌과학적 증거와 근거를 제시를 해요. 그 이름부터 난해한 그럼 이 연구는 뭐냐면은 이 연구는 이 fMRI 기계 안에 누워있는 이런 참가자들에게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청한 후 화면에 2개의 숫자가 제시가 돼요. 그리고 이 참가자들은 이 2가지의 숫자를 자유롭게 이거를 더하거나 또는 빼기, 이거 중 하나의 연산을 수행할지 결정하게 하는 실험입니다. 즉 숫자가 여기서 15하고 4가 떴으면 더해서 19를 할 건지 아니면 빼서 11로 할 건지. 그러면은 이 참가자는 연산을 결정하겠다는 자발적인 충동을 느꼈을 때 이 화면에 보이는 특정 문자를 기억한 뒤에 연구진이 이 의식적인 선택이 일어난 시점을 이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했어요. 또한 이때 연구진은 이 참가자의 뇌 활동을 그 fMRI를 통해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이 다변량 패턴 분류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이 뇌 활동 패턴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이 연구진은 이 참가자가 연산을 더할지 또는 이 뺄지에 대한 결정의 결과를 이 참가자가 의식적으로 그 선택을 했다고 보고하기 최대 4초 전에 뇌 활동만으로 해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즉, 이 참가자가 연산에 대한 어떠한 결정 의사를 내리기 훨씬 전, 최대 4초, 그 전에 뇌 활동을 해독해봤더니 이 사람의 결과가 맞았다는 거죠. 이러한 선택 예측 신호는 주로 그 뇌측 그 전 전두엽 피질, 여기와 그 다음에 두정 피질, 여기 영역에서 관찰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역들은 이 고차원적인 계획과 이런 추상적인 사고에 관여하는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결과의 자유로운 선택에 이런 무의식적인 준비가 이런 단순한 운동 준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더 추상적인 의도의 수준에서도 결정이 행동보다 선행하는 이러한 뇌 활동, 이걸 시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이와 비슷한 실험으로 뭐 리벳 실험인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그 자유의지 나올 때마다 항상 언급하는 실험이죠. 저번 편에서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참가자가 이제 버튼을 누르는 것, 이런 것과 같은 이런 단순한 운동 결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단순한 운동 결정이 의식적 의도보다 미세하게 먼저 그 뇌 활동으로 예측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줬죠. 하지만 아나카 해리스가 얘기하는 이 2013년 연구는 기존의 리벳 실험을 뛰어넘어 무의식적 준비 활동이 더 복잡하고 더 추상적인 결정에도 적용되는지 어느 정도 이제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이것이 확실하다면 좀 놀라운 결과라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구는 내가 의식적으로 결정했다고 느끼는 이러한 주관적 경험 이전에 이미 뇌의 무의식적 과정이 그 결정의 내용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서 나라는 자아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결정이 나의 의식에 나타난다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연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그 단순한 운동 과제에 국한되었던 이런 그 리벳 실험 같은 그런 무의식적 결정 준비 현상을 더 복잡한 사고 과정, 더하기 뺄셈 같은 그런 사고 과정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고, 덧붙여서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의 직관이 종종 이런 신경과학적 증거와 충돌한다는 점을 좀 명확히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 저 실험이 아나카 해리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한다면 그 자아나 자유의지에 대한 환상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이 아나카 해리스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프로세스지만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정적인 존재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 착각의 포인트인데, 가령 우리의 시각에서 맹점, 그 맹점을 의식하지 못하듯이 신경과학자들은 우리가 그 시간에 따른 그 경험의 미세한 변화, 이 변화를 매 순간 알아차리지 못하는 변화 맹시, 체인지 블라인드니스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적 변화 맹시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새롭게 발생하는 경험들을 그런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시간을 통해 변하지 않고 움직이는 그 하나의 고정된 실체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고정된 자아가 있다는 이런 환상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뇌는 우리가 접근 가능한 모든 기억을 하나의 동일한 주체가 경험했다고 이렇게 엮어낸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경험이 매 순간 분리되어 기억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시간 속을 움직이는 이런 단일한 나라는 감각은 훨씬 약했을 겁니다. 이러한 기억의 연속성이 자아의 환상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한다고 이 아나카 해리스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그 실험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행동이 시작된 후에야 그 행동을 포착하고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명령한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착각이 의식적 의지의 느낌, 즉 자유의지의 환상을 만든다는 것이 이 아나카 해리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나카 해리스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도 그 환상의 원인으로 지목을 하는데요. 기본 모드 네트워크는 또 뭔가요? 기본 모드가 아니라 기본이죠, 베이직. 예, 디폴트입니다. 그 디폴트 모드 디폴트예요? 네트워크. 예. 이 기본 모드 네트워크는 간단히 말해 우리가 그 외부 과제에 집중하지 않고 그 내적인 생각,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아 성찰, 뭐 미래 계획, 또 뭐 타인에 대한 추론 이런 거에 빠져 있을 때 활발하게 작동하는 이런 뇌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때 사람들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에 대한 의식이 가장 강해진다는 겁니다. 반면 명상이나 몰입 또는 뭐 특정 약물 사용 등으로 이런 기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이 줄어들면 그 개인은 자아와 그 세상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경험, 이러한 경험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자아의 구성물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신경학적 기반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이 아나카 해리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아나카 해리스가 말하는 환상은 고정된 나가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이런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주관적 경험이 이게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아나카 해리스는 이러한 환상이 현실을 바라보는 일종의 결함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 그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는 놈이 우리의 자아와 자유의지라는 환상을 활성화시키는군요.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제 범심론에서의 의식은 그냥 우주의 근본적인 속성이고 또 매우 보편적인 거예요. 따라서 범심론에서 어떠한 외계 지능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의식을 가지지만 그 의식은 이제 인간과는 매우 다른 감각일 테고, 중요한 것은 어찌됐건 그 물질 그 자체의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나드 2D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그 의식이 인간이나 지구상의 생명체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근본적인 특징일 수 있으며 이거를 외계 생명체까지 확장하여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분석한 한 그 외국의 기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 외계인이 우리 인류처럼 그런 우주의 보편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 SF 영화에서처럼 우리가 다른 외계 지적 생명체를 만난다고 하면은 그럼 그들이 의식을 가지고 또 우리를 이해하고 어쩌면은 E.T.처럼 우리와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식이 우주 전체의 근본적인 특징일 수 있고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의 의식도 우리와 비슷할 것인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 같기는 한데 일단 의식이 우주 전체의 근본적이란 생각 자체가 의문이 드는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의식은 우주 만물의 이제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철학적 이론이 있어요. 이거 저희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이거 이제 범심론이라고 하거든요. 범심론이요? 예, 범신이 아니라 범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영어로 이제 팬사이키즘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리스어의 그 PAN은 모두를 뜻하고 이 사이키는 영혼 또는 그 정신 또 뭐 의식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범심론은 그 의식을 우주를 구성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간주를 합니다. 그럼 그 한마디로 모든 것에 의식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범심론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게 뭐 그 인간이나 동물처럼 뭐 복잡한 뇌, 이런 복잡한 뇌를 가진 생명체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이론에 따르면 그 세상의 모든 물질, 즉 뭐 가장 작은 입자인 뭐 거기 전자, 심지어 그 뭐 돌멩이나 물방울 이런 것까지도 어떠한 형태의 그 원초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돌멩이가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느끼지는 않지요. 하지만 이 범심론은 이 개별 요소가 가진 이러한 의식은 뭐 매우 단순하지만 이 요소들이 결합하여 복잡한 구조를 이룰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뇌라든지 또 이런 수준의 고도로 발달된 시스템 같은 거, 그런 것의 의식들이 통합되어서 우리가 아는 이런 복잡하고 주관적인 경험, 즉 생각, 감정, 느낌 이런 게 나타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의식에 관한 이런 범심론적 관점과 물질적이고 일반적인 과학적 관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범심론은 그 과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그 데이비드 차머스의 그 의식의 어려운 문제, 이거를 해결하려는 시도 중 하나인데요.
일반적인 과학적 관점에서 그 의식은 복잡한 뇌의 활동으로 창조되지만 이러한 뇌의 물리적 활동, 뭐 뉴런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주관적인 느낌을 만들어내는지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제 현재 일반적인 의견이지요. 반면 이 범심론적 관점에서 그 의식은 이미 우주에 존재하고 있고 뇌는 그거를 통합하고 발현시키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식을 물리적 속성이라고 전제를 하면은 복잡한 시스템이 어떻게 그 속성을 통합하는지만 설명하면 된다고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즉, 의식이 어떻게 생겨났는가가 아닌 이미 존재하는데 뭐 어떻게 생겨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통합되었는가 이거의 문제로 바꿈으로써 인간과 유사한 기질을 전제하지 않고도 외계 의식 같은 것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범심론이 인간과 매우 다른 정신을 개념적으로 더 쉽게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고 이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범심론으로 외계인의 의식이 이해가 가능한가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이 기사는 이 범심론이 어디까지 확장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저희 영상에도 자주 등장하는 저명한 신경과학자 크리스토프 코우 박사의 의견을 인용을 하는데 코우 박사는 지구를 포함한 이 외계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복잡한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의식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이거는 인간 같은 유기체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고도로 복잡한 외계 시스템까지도 다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범심론적 관점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죠. 크리스토퍼 코우 박사는 저희가 영상으로도 만들었지만 범심론을 기반으로 한 통합정보 이론을 발전시킨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 통합정보 이론, 즉 IIT로 외계의식도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일단은 그렇죠. 이 통합정보 이론은 이 범심론의 수학적이고 이제 과학적인 틀을 제공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의 핵심은 의식이라는 게 정보의 양보다는 정보의 통합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정도를 그리스 문자 파이 값을 한 척도로 그걸로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 파이 값이 0보다 큰 시스템이라면은 그것이 지구상의 생물학적 우리 같은 이런 뇌이든 아니면 외계 행성의 특이한 유기체이든 다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한 이 크리스토프 코우가 통합정보 이론을 통해 일반 범심론과 차별화하는 핵심은 의식의 존재에 대한 경계선을 제시를 해요. 전통적인 범심론은 모든 물질에 의식이 있다고 보지만 통합정보 이론은 의식이 모든 것에 퍼져 있는 것은 아니며 오로지 충분히 복잡하고 통합된 그러한 물리적 시스템에만 존재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통합정보 이론에서는 뇌에 복잡하게 얽힌 이런 뉴런 네트워크는 높은 파이 값을 가지므로 의식이 있지만 단순한 스위치 배열이나 또 정보가 모듈화되어 분리된 이런 현대의 디지털 컴퓨터는 파이 값이 낮거나 0에 가까워서 의식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 통합정보 이론을 다룰 때 현재 챗GPT 같은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이런 것들의 파이 값은 이제 거의 0 수준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죠. 예,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정보 이론의 속성으로 외계인의 의식을 설명할 때 크리스토프 코우는 그것이 유기체 같은 탄소 기반이어야 하는지 또 컴퓨터 같은 규소 기반이어야 하는지 등 이런 물질적 구성 요소라든지 또 그것이 지구에서 진화했든 다른 곳에서 진화했든 어떤 복잡한 체계를 가졌던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건 상관이 없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이 정보를 얼마나 밀접하게 그리고 분리되지 않은 비분리적으로 통합하고 있냐 이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정보 이론 아닙니까? 얼마나 통합이 잘 되어 있냐. 그래서 물리적 과정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의식을 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식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물리학을 끌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찌되었건 크리스토프 코우는 변형된 범심론이긴 하지만 범심론을 기본으로 외계의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른 과학자들은 이에 동의하는 편인가요? 그렇지만은 않지요. 우리 영상에 또 역시 자주 등장하는 이론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는 외계인의 의식은 우리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원리와 구조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다를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의사소통 자체가 매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정으로는 이런 외계 의식 형태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더렘 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이제 필립 고프 박사는 어쩌면 이제 외계인은 뭐 이제 우리 같은 이런 상태가 아닌 기체 상태 이런 거일 수도 있다고 말하며 그 외계인과 그들의 의식이 어떻게 발현될지는 그럼 우리가 그냥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이 이제 공통화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 범심론이 배제하지 않는 텔레파시와 같은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의식이 있다고 하면 텔레파시 같은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이쪽 관점에서 보면. 그렇겠네요. 따라서 이 두 사람 모두 의식은 이제 물리적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그러면 결국 의식은 과학이 아닌 그 형이상학의 그 영역에 속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역시 외계인의 의식을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인가요? 일단 앞에서 얘기한 저 두 분의 의견은 그렇게 보이지만 이거보다 더 회의적인 의견으로는 미국의 철학자이자 인공지능 전문가인 그 수잔 슈나이더 교수가 있습니다. 그 저희도 영상에서 뭐 굉장히 자주 얘기했듯이 여러 학자도 또 얘기하듯이 인간이 외계 생명체를 만난다면 그거는 우리 같은 꼭 물리학적 존재가 아닌 기계 지성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유로 외계 문명은 이러한 유기체적인 뇌를 가진 그러한 생명체가 아닌 인공지능과 같은 비유기적 시스템을 주요 의식 형태로 발전시켰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범심론으로는 이제 외계 지능을 정의하기 힘들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고요. 또한 그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연구소, 일명 그 세티의 수석 천문학자 세스 쇼스탁도 의식이 뭐 단순히 생존을 돕기 위해 진화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연이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생존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 생존이요? 예. 그래서 지능, 특히 뭐 의사소통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지능은 서로 번성하기 위해 어떠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지능은 우리 뇌와 같은 어떠한 종류의 이제 기계를 필요로 하고, 이 기계는 이제 조직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가나이제이션. 아시겠지만 이 쇼스탁 소장도 이 외계 지능은 기계 지능을 통해 발현될 것이며 비유기적인 초지능이 보낼 수 있는 이러한 기술적 신호를 탐색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 외계인의 의식에 대한 이런 존재론적 질문보다는 실증적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범심론을 이제 명시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지만 이제 지능의 이제 물질적 기질이 반드시 생물학적 뇌일 필요는 없다는 점에 거기에 방점을 찍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범심론이 외계인이 지능을 가졌다고 예측하는 주장과 대립적인가요? 그러니까 이 범심론과 이 외계 기계 지능 예측은 그러니까 의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의식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립의 핵심은 그러니까 의식의 기원과 이런 보편성에 대한 견해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제 범심론에서의 의식은 그냥 우주의 근본적인 속성이고 또 매우 보편적인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뭐 길바닥의 돌멩이라든지 아니면 미시세계의 전자라든지 이러한 모든 사물이 어떤 원초적인 의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범심론에서 어떠한 외계 지능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의식을 가지지만 그 의식은 이제 인간과는 매우 다른 감각일 테고 중요한 것은 어찌됐건 그 물질 그 자체의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이제 저러한 외계인이 기계지능이라는 주장에서는 의식은 복잡한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이제 발현하는 현상이고 또 매우 제한적인 현상이에요. 그 충분히 복잡하고 통합된 정보 처리 능력을 갖춘 그러한 존재에게만 의식이 있다고 추정을 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 의식의 유무, 특히 이제 인간과 같은 주관적 경험은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고 언젠가 그 복잡성의 임계점을 초과하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무언가로 진화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주의 보편적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범심론을 대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말씀 듣다 보니 만약 그 지금 인류 형태의 인공지능이 아닌 그 고도로 발전된 외계 우주 문명의 인공지능이라면 아까 그 크리스토프 코어가 주장하는 범심론적 의식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크리스토프 코어가 주장하고 또 개발한 이 범심론에 기반을 둔 이 총합정보 이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이 디지털 컴퓨터 아키텍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인공지능의 의식이 있다는 사실에 부정한 것이지 모든 잠재적인 인공지능 형태가 다 의식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외계 문명이 개발한 그런 인공지능 AI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시스템은 통합정보 이론의 의식 기준을 충족시킬 가능성도 있는 거죠. 무엇보다 만약 외계 생명체의 신경망이나 이 정보 처리 구조가 인간의 뇌처럼 고도로 상호 연결되어서 전체 시스템이 부분들의 합보다 더 많은 인과적 관계를 가진다면 이건 정말 강한 통합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흐는 현재 이런 직렬식 컴퓨터는 회의적이지만 외계 문명이 개발한 그러한 인공지능이 초병렬적이고 또 비분리적인 통합 구조를 가졌다면, 즉 앞에서 얘기했던 그 파이 값이 높다고 하면은 그 기계지능 역시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크리스토프 코흐 박사는 범심론을 통해 그 외계 지능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이 통합정보 이론의 기준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그러한 복잡성을 달성하기만 했다면 그들의 의식과 주관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그 외계 기계지능이 존재하는지, 또 존재한다면 어떤 형태의 인공지능인지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작정 된다 안 된다 적용할 수는 없는 현실이기도 하죠. 그러네요. 말씀 쭉 들어보니까 사실 외계인의 존재 여부나 형태, 심지어 우리의 의식의 기원이나 원리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외계 존재의 의식 형태를 추측하는 것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맞는 말씀이죠. 근데도 이런 얘기 왜 하냐? 그러면은 그 외계인이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방식으로 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이게 그냥 그 외계인의 존재 유무를 떠나서 이 정신에 대한 사유를 위한 그 철학적 경로 중 하나로 이 범심론을 제시하면서 그 외계인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식의 이제 본질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거는 우리 그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우주의 모든 복잡한 시스템에서 의식을 찾을 수 있다는, 즉 기계나 외계의 생명체나 서로 같다고 보면 기계가 의식을 갖고 있냐는 얘기와도 같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결국 인간이 아닌 측면에서의 그 의식과 정신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그 도발적인 과학 및 그냥 철학적 탐구라고 하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범심론과 그에 기반한 이론을 통해 외계인의 의식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